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이야기 5번째입니다. 내부 책에서는 3장으로서 중국, 세계의 패권국의 가장 근접한 나라, 세계 패권국의 가장 근접한 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중국의 대두를 예언한 짐 로저스는 2007년에 미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살아난 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던 시기가 끝나고 세계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했다. 그러니 장래성 있는 청년들은 중국어를 배워두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짐 로저스의 생각이다. 다음 패권국인 중국 경제의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 반대로 차이나 리스크로 알아둬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앞으로 세계를 좌우할 대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 경제 행방을 아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 시야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두는 계속된다. 예외였던 최근 2세기. 앞으로 어디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중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과거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는 대영제국, 즉 영국이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수많은 식민지를 지배하여 세력을 자랑했던 나라다. 미국도 오랜 기간 인구가 늘지 않았지만 현재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역사상 세계 무대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다. 스페인도 긴 세월 세계를 지배했으나 지금은 그 그림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미치지 않는다. 지금 세계를 지배할 나라의 가장 근접한 국가는 중국이다. 이미 내 책 불인 차이나에서도 설명했으나 세계 사상 3분의 1의 기간 동안 중국은 쭉 세계의 선두를 달려왔다. 최근 2세기만 예외였던 셈이다. 중국에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만든 발명품을 만들어낸 긴 역사가 있었다. 15, 16세기의 유럽에 엄청난 사회적 변혁기를 가져온 세 가지 발명품인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를 가리켜 르네상스의 3대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발명품이 중국에서 먼저 탄생한 기술을 선본 것이다. 화약은 9세기 초에 중국에서 발명되어 다양한 화약 병기에 응용되었다. 13세기에는 몽골의 서방 원정에 화약을 사용했는데 이 경이적인 무기를 보고 이슬람군은 중국의 화살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한다. 나침반도 9세기 초엽에 제작되었다. 자석 바늘이 달린 자석 나침판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40년 경으로 물고기와 거북이 모양을 떼온 자석 바늘을 물에 띄워서 남쪽으로 가는 데 사용했다. 세계 최초의 인쇄물은 7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제작되었는데 이는 곧 그 무렵에 종이도 발명되었다는 뜻이다. 10세기에는 목재 인쇄 기술도 발달했다. 광대한 국가의 구석구석까지 불교를 퍼뜨리기 위한 경문을 대량으로 인쇄하기 위해서였다. 서양인은 정말이지 중국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발명가 기질이 있는 중국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차례로 탄생했다. 과거에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본의 전매 특허였으나 지금은 중국이야말로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니콘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평가액이 10억 달러가 넘지만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기술계 벤처 기업을 가리킨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에는 2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했다. 그중 약 30%가 중국 기업, 약 50%가 미국 기업이다. 이런 기업급을 배출하는 흐름은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미국의 10배, 일본의 약 15배나 되는 엔지니어를 배출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계열의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의 수도 미국의 8배, 일본의 24배로 세계에서도 월등히 많다. 실로 경이적인 수치다. 중국에서 나오는 특허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크게 앞지르며 타이 추정을 부러워한다.
중국인 엔지니어는 우수하지 않다는 불만을 간혹 듣는데 올등하게 우수한 엔지니어도 많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4개사가 급성장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4개사는 미국의 4대 IT 기업인 GAFA를 능가하는 기세로 급성장하고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2018년 1월 말 시점에서 바이두, 알리바마, 텐센트 3개사의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를 넘는다. 화웨이는 비상장, 텐센트와 알리바바 매출액은 페이스북과 차이가 거의 없다.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 2~3년 내에 페이스북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인재 배출 대국이 된 이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원천의 하나로 교육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교육은 미국의 교육보다 속이 훨씬 알차다. 내 2딸은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며 중국어로 교육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식 교육이 미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규율도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대개 다니던 예일대조차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공부벌레라며 무시하는 일이 잦았다. 아시아에서는 근면함을 미덕으로 칭송하고 경쟁심과 향상심을 부추긴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이라는 전국시험이 있다.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들이 치는 시험으로 결과 발표할 당일에는 시험에 1등한 아이와 그 부모의 사진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다. 이 밖에도 신문에 평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소개하는 기사가 산처럼 실린다. 아시아인이 지닌 우수성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고 느껴진다. 때때로 이렇게 공부의 시간을 들여도 되는지, 어른이 된 후에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일도 없지 않다. 하지만 2딸을 보고 있느라면 기회에 불과한 것 같다. 특히 중국에서는 기술을 중시한다. 덩샤오핑이 이렇게까지 중국을 성장시킬 수 있던 것도 기술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을 견인한 리더는 전적으로 기술자들이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장쩌민 모두가 기술자 출신이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선상시 호관제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리커창 2019년 현재 중국 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내건 방침으로 먼저 시도하라.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규제가 심하고 사업개혁이나 기획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중국식 사회주의라 느끼는 것은 전부 국유화된 30년 전의 흔적, 즉 구경제에 불과하다. 지금은 비국영 민영기업, IT기업과 공유 경제 등의 신경제가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근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만나면 다들 비즈니스 하기 편하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이라는 토양, 그리고 정부의 면접해보자는 관용의 자세가 여기에 신경제가 대두되고 중국 경제가 약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칼 호수에 잠들어 있는 폭발적 성장 가능성. 중국의 주변에는 각종 천연 자원이 묻혀 있다. 이 또한 중국 경제에는 정신호다. 특히 시베리아는 금과 보리, 석유와 천연가스, 삼림 자원 등 온갖 자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 호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바이칼 호수가 주목받고 있다. 호수 바이칼의 주변에 천연 자원이 무수히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베리아 국동에서는 러시아 민족의 수가 소련이 붕괴했을 때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전부 수도 모스크바로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커다란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영토지만 러시아의 식민지가 된 1636년보다 더 이전에는 중국과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워서 이미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란 앞으로 시베리아에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까. 중국에 투자하려면 환경, 비즈니스, 인플라, 헬스 산업. 중국에 투자하려면
환경 비즈니스 인플라 헬스 산업 1대1 구로 구상은 중국 경제를 크게 규정할 것이다. 환경 비즈니스는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 개인적으로 지금 주목하는 중국 주식은 환경 비즈니스, 철도 등의 인프라 산업, 헬스케어 분야다.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광업과 농업에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은 환경이 심각한 상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못지않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대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 경제 안에서도 특히나 호조가 예상되는 분야라서 만약 중국에서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환경 비즈니스는 특히 정치가에게 인기가 많다.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한 공기를 좋아한다. 그 악덕 기업의 에너지를 팔아줄 필요가 없다고 정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다움을 어필할 수 있다. 단 그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환경 비즈니스의 조성금을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많은 국민이 그 산업에 자신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환경과 관련된 산업은 버는 돈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도 다행히 중국에서는 아직 정치와 환경 비즈니스 간의 유착은 보이지 않는다. 조성금 없이 제대로 운영되는 경제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만들면 아마도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지금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의 농업도 앞으로는 몰라보게 성장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농업과 지방을 구제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요해 보이는 분야는 역시 관광업이다. 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인은 몇 세기 동안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도 발급이 쉬워지고 자국의 화폐를 외국으로 갖고 나가는 일도 비교적 쉬워졌다. 약 14억 중국인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 항공회사의 주식을 꽤 많이 샀다. 앞으로 중국의 하늘 여행은 새로운 영역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다. 1980년대에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당시 내가 살던 뉴욕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넘쳐났다. 다들 이렇게 많은 일본인은 대관절 어디서 온 것일까 신기하게 여겼다. 파크 애비뉴에는 다다미 방과 차실을 갖추는 기타노 호텔이라는 일본식 호텔까지 생겼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일본인은 성공했고 부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구경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찾아온 것이다. 일본은 과거 몇 생기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단 해 나오기 시작하자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었다고나 할까. 지금도 일본인은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닌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00만 명이지만 중국은 약 14억 명이다. 11배나 많은 사람이 국내 및 국외로 나가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가히 상상도 가지 않는다. 1대1로 구상이 가져올 인프라 경기. 중국에는 2013년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기한 1대1로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 구상이 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전 세계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세계의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구조로 탈바꿈한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 1대1로 구상으로 중국 경제 가운데 더욱 순풍이 부는 분야가 나올 것이다. 특히나 인프라, 철도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철도 사업 주식은 절대 손해볼 걱정이 없는 안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추천한 투자처는 상품이다. 중국에서 투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으로 중국인이 사지 않으면 안 될 물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중국 국내에 부족한 면화, 니켈, 석유와 같은 제품이 점점 시장이 커질 환경, 농업, 관광, 철도 분야처럼 또 일반 투자가는 대부분 중국어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도 상품은 가장 적합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어를 모르면 투자할 기업의 경영 전략을 알 수가 없는데 면화는 중국의 어떤 주식보다 알기 쉽다. 너무 많이 생산되면 팔고 부족하면 사면 그만이니까. 위안화는 힘으로도 강세일 것이다. 앞으로도 강세일 것이다. 2015년 위안화철화는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차이나 쇼크라고 떠들어서나 별일 아니었다. 차이나 쇼크로 위안화가 2% 하락하는데 사실 2% 정도는 어느 동화나 수시로 떨어진다. 일단
그 이전의 주식 시장을 보면 2015년 시점에서 주가가 이상하리만치 높아서 2%가 하락해도 그 이전보다 상종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어찌된 영물인지 서양 미디어는 중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아주 좋아한다. 위안화 절하라고 보도했지만 2%는 절하도 아니다 하니 있는 일이다. 또한 2010년 9월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위안화를 SDR 특별인축권 기축통화에 포함시켰다. 위안화가 미국 달러, 유로, 엔, 영국 파운드에 이어 5번째 통화로 인정받은 것이다. 독재체제는 독인가? 중국이 공산당 독재체제에 있어서 경제 발전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반론하고 싶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체제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잘 작용한 예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최근 4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로지 싱가포르의 철인이라고 불리던 초대 총리인 리콴유의 공이다.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물조차 충분하지 않은 인구 100만의 섬나라가 인구 560만 이상을 거느린 세계 경제의 허브로 부상한 것은 그와 같은 견식 있는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콴유는 국가의 발전에는 민주주의보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리낌없이 말해서 국민에게 마냥 평판이 좋은 총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성장을 실현시키고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가가 그를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았다. 싱가포르처럼 훌륭한 독재자가 있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독재자가 리콴유처럼 견식이 있지는 않다. 머리만 좋은 사람이라면 많이 있지만 거기가 다 사리사족에 채우다가 끝난다. 홍고를 보라. 1965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32년간 집권한 독재부 모부투는 홍고를 끝없는 내전으로 몰아넣었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권력은 부패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도 일당 시스템 아래에서 성공한 나라 중 하나다. 독재 체제에서 과두제, 자산,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한 정부의 형태로 이행하여 일당 시스템이 되었는데 그 편이 국가를 운영하기에 수월하다. 국가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운영하는 것과 잘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일본은 과거 50년간 사실상 일당 시스템으로 운영된 나라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국도 과도 정치로 성공한 나라다. 덩샤오평과 그 후의 지도자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격식이 넓은 사람들로 중국을 위해 훌륭히 일했다. 이와 반대로 지금의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그 무리들은 어떨까? 그들이 이끄는 중국은 이전보다 더욱 폐쇄적이 되었다. 중국의 현 정부는 전 세계를 돌며 미국은 폐쇄적이지만 우리는 개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개방된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적지 않다. 앞으로가 볼거리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덩샤오평에 버금갈 정도로 빼어나다면 설령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중국은 별일 없이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과거 100년간 덩샤오평만큼 머리가 좋고 견식이 있는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시진핑은 제2의 덩샤오평이 될 수 있을까? 10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는 독재자가 되려면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총서기는 대략적으로 말하면 약 9천만 명쯤 되는 공산당원의 뜻을 모아서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에서 선출된다. 그래서 후보자는 당대회가 열리기 몇 년 전부터 자신의 힘을 당원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주변의 시선에 노출되면서 밑다세계부터 노력을 거듭하며 차근차근 승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30년에서 40년에 걸쳐 계속한 끝에 정점에 오른 자가 최고 책임자, 즉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보다 공평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텔레비전 화면빨이 잘 받는 돈 많은 부자가 옷을 잘 차려입고 그럴싸한 연설을 하면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독재체제가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독재자의 그릇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독재주의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다른 나라다. 얼마나 리스크는 차이나 리스크가 있는 걸까? 거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라.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그러면 중국의 약점은 무엇일까? 바로 낮은 출산율이다. 1979년부터 실시된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60년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자녀 정책을 도입한 탓에 이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자녀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30년 동안 남자 아이만 바라는 부모가 늘며 인구의 남녀 비율이 불균형해졌다. 그리고 고령자 인구는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2014년에는 단독 두자녀 정책, 부부 중 한쪽이 외동인 경우 두자녀 출산을 인정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2년 후에는 그 정책도 폐지되고 아이를 2명 낳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래도 중국인, 특히 중류층 가정에서는 아이를 2명이나 낳기를 바라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한 아이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아이를 여러 명 낳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신적 스트레스, 커리어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는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된다. 제2장에서 말했듯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이민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중국인 가운데 다수가 해외로 이주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경향은 장래 인구를 감소시켜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벌어지는 격차. 나아가 지방과 도시 격차가 큰 문제도 큰 것도 문제다. 지방과 도시의 사회 보장이 다른 면도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는 한 이유라고 본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지난 40년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요지 발언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앞다투어 도시로 나가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지방을 지원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에는 3조 2천만 달러라는 세계 순위 1순위 외환 보유고가 있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자금을 푸느냐다. 은행은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있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기업 쪽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지방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립하거나 지방 정부에서 재정 수입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수익을 상환하는 채권, 특별 목적 채권을 여분으로 발행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별 융자도 해줄 수 있다. 농업 종사자라면 지급 대도시 베이징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채무는 위험신호. 요 몇 년 사이에 꾸준히 늘고 있는 빚은 큰 문제다. 중국의 대외 총 채무는 2017년 9월 시점에서 약 255조 위안화, 약 4경 3,900조 8천억 원을 윗돈다. GDP 대비로는 342.7%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08년부터 구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으나 300%를 윗돈 것은 2017년이 처음이었다. 토론에서도 말했다시피 어느 나라도 마오쩌둥에게 돈을 빌려주지 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은 오랫동안 빚이 없었다. 마오쩌둥 이전에도 전쟁과 내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빚은 없었다. 하지만 2000말부터 정부가 대규모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래 다들 경쟁하듯 빚을 지기 시작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채무액의 증가는 중국 GDP의 약 100%에 달하여 중국이 2008년까지 10년 동안에 기록한 규모의 2배를 넘는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기세로 빚이 늘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 이렇게 큰 빚을 진 역사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일본이나 대부분의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빚을 지고 있어서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은 중국은 그런 노하우가 없다. 국가만이 아닌 기업과 지방 자치단체의 빚도 생각보다 늘고 있다. 언젠가 파산하는 기업과 도시 지방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파산하는 곳이 나와도 구제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일본과 미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다. 중국은 1978년에 덩샤오핑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한 이후 계속 자본주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40년간 꾸준히 시장을 개방해왔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 기타 몇몇 자본주의 국가는 은행의 국유화와 기업 구제 등 흡사 사회주의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거품이 꺼졌을 때 정부는 한 회사도 도산시키지 않으려고 분투했다. 그 결과 이른바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이 탄생했다. 본래라면 무능한 기업과 인재가 도태되고 유능한 인재가 재건에 나서서 새로 건전한 회사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 했다. 정부가 개입하여 유능한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아서 무능한 사람에게 주고 그 돈으로 유능한 사람과 경쟁하라고 한 것이다.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에게 빼앗은 이 돈을 낭비하는 좀비 기업과 은행이 일본에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탄생한 살아있는 송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거품 붕괴 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제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했다. 그리고 리먼 사태 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파산시켜야 하는 기업을 구제해주고 교도소에 가야 할 인간에게 퇴직금을 듬뿍 안겨줬다. 그 결과 미국은 유사 이래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이제 미국의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에 이길 만한 경쟁력이 없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외 채무가 있어도 영국 정부는 기업을 도산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 없는 기독교라고 이스턴 항공 1991년에 경제 파탄으로 파산했다. CEO였던 프랭크 보먼도 말했다. 지옥에 보내야 할 인간을 방치하면 이사생이 지옥이 된다. 일본이나 미국과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미국과 같은 부동산 거품 경제 파탄을 경험했으나 정부는 과도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2~3년은 비참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며 후 경기가 찾아왔다. 이제 스웨덴 경제는 건전하기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1994년에는 멕시코에서 1990년대 말에는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나라와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고 거기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도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중국 정부의 말이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진심이기를 바란다.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겠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조언.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는 과다한 보호를 받고 있다. 가령 일본에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전화 한 통으로도 살 수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이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일이다. 중국에서 1988년 여러 업종이 한데 들어있는 빌딩 안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어지러운 거래 카운터에서 사무원으로부터 주권을 건네받았다. 졸업증서처럼 턱없이 크고 진짜 종이로 된 주권이었다. 그리고 주권이든 수취증이든 무엇이든 간에 잘 아신 공무원 나리에게 도장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무원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판을 튕기기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 빨리 해줘요라고 재촉했다.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그 무렵 비교하면 지난 15년간 주식시장은 상당히 개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또한 국내에 많은 돈이 묶여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금전을 자유롭게 국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돈을 어떻게 쓰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외로 돈을 반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다. 현재 부동산 산업이 거품 상태인 이유는 이러한 연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잔재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100년 전인 1918년이 아니라 21세기가 된 지 오래다. 저출산화나 지방과 도시의 격차, 부채라는 과제보다 중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폐쇄된 경제일 것이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애초에 위안화라는 국가 통화 자체도 관리 통화다. 세계적으로 보면 언젠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관리 통화인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더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중화 경제권 타이완과 마카오. 대국에 휘둘리냐 독자적인 길을 걷느냐. 타이완은 합병될 것인가? 언젠가 중국과 타이완이 통일될 날도 올 것이다. 중국에 가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 라고 말해야 좋아한다. 타이완에 가서는 중국이란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본국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양자 모두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의 나라라는 견해가 일치하니 언젠가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50년 전, 아니 30년 전만 해도 중국 남동의 해변에 가면 해안선에 가시철선이 설치되어 있고 타이완을 향해 총구가 겨눠져 있었다. 타이완에 가도 중국 방향으로 가시철선과 총이 뻗어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가는 수단이 없었다. 일단 홍콩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타이완으로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비행기로도 배로도 중국과 타이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중국인이 타이완으로 많이들 간다. 변화는 착실히 일어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두가 중국과 타이완의 합병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최근 30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홍하이의 미수국은 샤프가 V자로 회복한 후에도 왕성하게 타이완의 정밀공업 홍하이, 홍해, 폭스콘이라고도 한다. 2016년 4월에 샤프를 매수하고 실적을 V자로 회복시킨 것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모양이다. 이들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럽 기업의 매수에 나서고 있다. 워낙 자금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고 경험과 지식도 풍부한지라 앞으로 매수의 움직임은 한층 가수화될 것이다. 100년 전에는 미국이 많은 회사를 매수했고 200년 전에서는 영국 기업이 그러했다. 이렇게 해서 세계가 돌아갔던 것이다. 앞으로는 중국계 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내 딸들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것이다. 100년 후 마카오의 지위는 하락할 것이다. 한때 옛 명성을 되찾는 듯 했던 중국의 특별자치구 마카오의 카지노 의존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과 다른 지역의 새로이 카지노를 열면 더욱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카지노를 열 것이다. 한국도 이미 몇 군데 있지만 더 늘릴 예정이고 북한에도 생길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10년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2군데나 생겼다. 이렇게 마카오는 경쟁 상대가 자꾸만 늘고 있다. 마카오는 농업을 할 만큼 토지가 넓지 않고 관광업에는 이미 힘을 쏟고 있어서 더 이상 개선책이 나올 여지가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면 물가를 내리는 정도일까?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한다. 미국에도 카지노가 있는 도시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곳이 원주민 정착지이거나 외진 시골이다 보니 카지노 위에 생길 만한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을 시작해봐도 결국 카지노에 의존하게 된다. 마카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로 성공한 첫 도시로 여전히 과거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년 후 사람들은 라스베가스, 마카오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일본에 새로 생기는 카지노는 근방에 보기 드문 명물로서 많은 외국인을 매료시킬 것이다. 일본의 나라는 품질로 세계 제1위라는 카지노도 그에 걸맞게 잘 만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쩌면 인접한 나라에 있는 카지노가 몇 군데 도산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일본의 카지노는 소규모의 독립된 기업에서 운영된다면 나는 그 주식을 살지도 모른다. 하지만 라스베가스와 마카오에서 상당수의 카지노를 경영하는 센스와 같은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내가 나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처럼 대기업의 일개 사업에 불과하다면 주식을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주식은 큰 손해도 보지 않지만 이익도 적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는
중국의 경제 기초가 탄탄해도 당분간 미 달러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무역 전쟁은 더없이 어리석은 짓. 2018년 7월 6일 미중 양국은 서로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했다. 이런 어리석은 조치가 또 있을까?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 어느 나라에나 독이 된다. 무역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 다른 나라까지 고생하게 된다. 무역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그 전쟁에 휘말려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전쟁에 이긴다고 믿는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다. 그는 자신이 역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무역 전쟁을 일으켜봤자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요즘 국제 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모든 나라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신문을 비롯하여 미디어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은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도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접한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에는 무역 전쟁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지폐 증세와 감세 등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고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수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경제 위기는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장의 하락세는 대개 그렇게 일어난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전 세계가 심한 약세 시장이 된 해였다. 2007년 4월 서브프라임 대부업 2위였던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신용평가 기관이 주택 대부 담보증권의 신용도를 단숨에 격화시켰다. 10월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메들린치가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그로부터 메들린치의 CEO가 경영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그로부터 반년 후인 2008년 5월 미국의 거대 투자회사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다. 이에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며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4개월 후 2008년 9월에는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드디어 모두가 깨달았다. 큰일이다. 뭔가 큰 문제가 세계에 일어났다. 위기는 늘 이렇게 일어난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도되면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 알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장이든 아무도 모르게 하락세가 시작되지만은 점점 파급력이 커지고 결국에는 많은 나라가 파산한다. 미달러의 상승세는 계속된다. 앞으로 몇 년간 미달러는 위안화에 비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위안화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통화와는 반대로 오르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순간 인간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에서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는 미국의 달러다. 훨씬 옛날에는 그것이 영국의 파운드였으나 이제는 미달러가 되었다. 경제가 악화될수록 달러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내 생각에 미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라면 중국의 위안화밖에 없다. 유로는 붕괴될지도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고 영국 파운드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스위스 프랑 규모가 작고 에는 아예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미 달러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밖에 없는 셈이다. 미국 재무성은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며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달러 가격이 올랐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교 문제까지 얽히면서 환율 조작국에 들어갔다가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위안화가 미 달러를 능가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단 먼저 관리 통화에서 탈피해야겠지만은 위안화를 매매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그저 꿈이나 다름없다. 미국 주식시장은 2018년 말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중국 주식은 최고치를 찍은 2015년에서 60%나 떨어져 있다. 나로서는 최고치인 주식보다 60% 떨어진 주식이 더 매력있다.
지금처럼 떨어진 상태여야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군사면에서든 경제면에서든 지나치게 크고 지정학적으로도 확대 일변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락은 쇠퇴하는 길뿐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봐도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보인다. 중국이 가장 근접해 있으나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을 잡기는 아직 이르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난 나라의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쇠퇴는 하겠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세 번째 번영을 누리는 나라는 중국뿐. 중국은 폭락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 내가 아는 한 역사상 세 번이나 번영의 정점에 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중국은 동시에 세 번이나 나라가 붕괴되는 경험도 했다. 몇십 년, 아니 몇 세기나 밑바닥을 친 후에 상황이 호전되어 세계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정말이지 경이로운 나라다. 중국의 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먼저 종교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시대에 따라 중심이 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예로부터 교육, 특히 기술에 중점을 둔 나라였다. 유교에서는 특히 교사와 학자를 존중한다. 유교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이기도 하다. 중국인에게는 부모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 번이나 세계의 정점에 섰다는 자부심이 요인일까? 세 번이나 붕괴된 이유를 이해하면 중국의 저력의 원천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 문화에 적을 두고서 나는 중국의 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한다. 다섯 번째 얘기, 중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